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을 학습합니다. 1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격 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임을 알 수 있고 이 자격 취소의 법적 성격은 재량 처분이 아니라 기속 처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로 네오박스 안에 규정이 되어 있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주의를 할 거는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할 것이 없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이 시험 치기 직전까지 반복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기억나는 것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요 경우는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학습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죠. 등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금 나오는 거죠. 요거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도 뒤에 등록했느냐, 자격 취득했느냐, 이걸 구별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규정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죠.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리즈라고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3군데 나옵니다. 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등록한 경우만이 3년짜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떠올라지게 되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느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도 함께 되는 것인지 그걸 주의하시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부분이 시험 출제에 자주 등장하는데 왜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 것이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칙에 의해서 아니면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자격 취소 사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면은 판단이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신분을 지닌 사람이 다른 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거는 2번과 관련 지은 건데 2번에 보시면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해두고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자격 취소하는 경우에도 청문 대상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의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4번을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낼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가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이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면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권이 없죠. 그러나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게 청문 절차죠. 청문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결국 자격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가 사전 절차를 거쳐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은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시행령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앞에서 학습을 했더랬습니다.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학습했죠. 그래서 결국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들한테 다 자격 취소 사실을 통지하라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전국 어디 가서라도 자격 취소 처분 후 3년 동안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취지의 규정이면은 이 문장은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글자 자리에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집어넣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격 정지 처분은 응시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지문을 낼 때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할 때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면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X 문장이 되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면은 사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자격증을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받은 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느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는 표현을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래도 같은 뜻이 되죠. 왜냐? 취소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가 곧바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은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반납 안 해도 되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꼭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실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느냐? 우리 법 제35조 4항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하고 비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등록증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취소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법 공부할 때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도 없지만은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해서 O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격 취소의 효과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따로 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공부한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응용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앞 시간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우리 또 법제 1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를 학습한 적이 있죠. 그 결격사유 12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처를 받게 되면 중개보조원으로 3년간 근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효과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격 취소처를 받게 되면 3년간 응시할 수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에 종사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응용해서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따로 이 법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죠. 효과에 관해서.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2절에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 취소 처분과 달리 재량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는 결국 자격정지 사유인데 누가 위반했을 때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다.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할 때 어떤 자세로 학습을 해야 되냐면 요 7가지를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어떤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1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은 무엇이냐 이 말이지. 그렇지. 그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것을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38조 1항 규정을 학습을 잘 하고 나면은 그것이 기억이 나겠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반 시의 제재를 판단할 때는 위반 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위반했느냐 그거 정도 생각하면서 위반 시의 제재를 판단해보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 3번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 자격정지 사유 부분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지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게 되면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업무정지사유였지만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에 관한 것을 판단할 때 위반 내용만 확인하지 마시고 누가 위반했느냐를 생각하시면서 그 위반의 주체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격정지 사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용이 7가지를 다 읽어보시면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경우는 어떤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도 같이 비교해가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에 보면은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은 마찬가지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을 실시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맞는 소리지만은 출제의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 절차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O 답항이 되죠.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만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것까지 O냐 X냐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 행정절차법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출제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표현이 되는 거죠. 3번에 이렇게 자격 취소 처분하고 비슷한 규정입니다. 교반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 자격정지권자도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정지권자인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좀 특이한 절차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별표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규정은 자격 취소 처분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으니까 자격정지 권한을 가진 교반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은 자격 취소 사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격정지 사유라는 그 글자를 자격 취소 사유로 바꿔버리면 또 규정이 없는 문장이 되니까 X 문장이 되는 거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에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 6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자격정지 처분이니까 자격정지 사유에 따라서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요걸 구체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별표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두고 있는데, 가중 처분하더라도 한도인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중에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규정된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음을 인식해 두면 되겠고요. 6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학습한 내용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응용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 학습했는 내용들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6개월을 받든 3개월을 받든 받게 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우리가 법제 10조에 따라서 학습한 결격사유 12가지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였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앞 시간에 점검했던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한 가지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는 것도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된 소속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도 안 나갔죠.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은. 근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불합리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아예 정지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돼버린다 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바람에 지나친 처분이 되니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격사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 즉 자격정지처를 받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도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 사람이 자격정지처를 받으면 임원이 자격정지처분,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또 결격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불합리하니까 우리 등록 취소사유 규정에 가보면은 38조 규정에 가보면은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 시간에서 어떤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인 자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A, B, C가 임원이고 사원 또는 임원과 사원은 같은 말로 취급하라 그랬죠. D, E가 임원이 아닌 자다 이 말이지.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다 이 말이죠. 고용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고 요 사람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전부 다 뭐 소속 공인중개사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용어 정의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그렇게 용어 정의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요 임원 또는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으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요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으면은 법인 자체는 결격사유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겠어요? 요 사람이 결격사유 되면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요 사람이 결격사유, 정지처분을 받아가 결격사유가 되면은 법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은 업무 정지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지나치기 때문에 이 경우든 2월 이내에 해소하면은 등록 취소 못 내리고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 못 내리고 이렇게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원인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느냐, 임원이 아닌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느냐, 그 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또 수행케 하게 되면은
수행케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부분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또 절대적 등록치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번에 자격정지의 효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설명해 놓은 이 10줄 정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다 아울러서 판단해 봤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받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다 모아놓은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체가 공부가 돼야 쉽게 소화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응용 문제로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은 우리 교재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절대적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8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고, 157페이지에 38조 2항에는 11가지를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11가지 상대적 등록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으로서 위반이다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주의를 드리면, 자, 156페이지에 보면은 그 1번에 보시면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이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취소 처분이라도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라라는 거고, 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 사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앞에서 결격 사유 12가지를 학습할 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 해당되면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그 등록 취소 후 3년간은 결격 사유로 처리되게 돼 있다라는 것을 학습했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아무리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간이라는 이 결격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앞 시간에서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재차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 등록사에 보면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는 걸 규정해 두고 있죠. 그런데 다만 내가 동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12호가 뭐냐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가 되도록 해놓은 것이 12호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규정을 여기에서 두고 있는 거죠. 등록 취소 못 내린다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등록 취소 3년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또 메모해 둔 거죠. 그리고 8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한번 봅니다. 최근 1년 이내라고 돼 있죠. 저는 앞 시간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오프라인에서는 1년 이내 시리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다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번에 위반한 거는 업무 정지 사유라도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사이에 다반사로 위반하게 되면 한층 더 가중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상습범 처벌, 가중처벌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걸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보면 업무 정지처분 사유도 나오고 상대적 등록 사유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3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서. 자,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11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1번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만약에 취소되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결격 사유 학습할 때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기간이 되게 돼 있는데 그 3년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유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여기도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죠? 1년 이내 시리즈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 법에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사이에 다반사로 위반하게 되면 한층 더 가중처분을 행하는 사례 규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10번 사유를 해석해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8번도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 때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입법 취지를 좀 깨달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했었는데, 이 규정을 왜 신설했느냐 하면은 이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담합을 통해서 신규로 사무소 개설 등록회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 명령받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도 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 사례들이 시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정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이 규정을 둬가지고 아예 중개 영업을 못하도록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아도 시정 안 해버리면 관계없는 기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아도 과징금만 내버리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계속하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등록관청이 등록까지 취소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가면 업무정지사유도 나옵니다. 자, 157페이지 3번 등록 취소의 절차 및 사후 조치에 관한 부수적인 규정들을 좀 더 학습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그렇게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해산에 의해서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죠. 법 제38조 1항 제2호라고 돼 있죠. 1호가 빠졌죠. 그 1호가 바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인 겁니다. 그 사유로 등록이 취소할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가 등록이 취소되든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가 등록이 취소되든 등록 취소받게 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격 취소 처분하고는 달리 등록증 등의 분실로 인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58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십니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은 그것도 등록 취소는 내리는데 이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될 때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의 등록 취소의 효력은 마찬가지 아까 자격 취소의 효력, 자격 정지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때까지 공부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응용해서 판단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로 처리하던 것을 앞에서 공부했더랬습니다. 다만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원인에 따라서는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서너 가지가 있었죠. 그 점도 앞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재차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이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다.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 이 부분도 판단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공부했는 법조문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 취소 3년 동안은 결격 사유로 처리되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등록 취소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었겠죠.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 자체가 등록 취소 원인도 되고 자격 취소 원인도 된다면 두 정이 다 취소가 돼버리겠지만은 이 원인의 내용이 등록 취소 원인만 되고 자격 취소 원인이 아니라면은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누가?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죠. 그럼 요 내용은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자격 취소 사유도 되는 거죠.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요 원인은 결격 사유로서 등록이 취소되고, 요 원인은 자격 취소 사유로서 자격 취소가 되어버린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할 때는 요거는 결격 사유면 틀림없죠. 이 법을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로서 등록이 취소되지만 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는 자격 취소는 아니거든요. 징역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은 자격이 취소되면은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지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158페이지에 우리 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